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네. 또 97년도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 예, 예. 99% 일어날 일은 없다. 지금 오른다고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수입 물가가 수입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익 보는 게 아니에요. 와. 오히려. 아 그러면은 요게 또 한가 궁금해지는 게 그 요즘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리스크에 대해서도 예, 예. 미디어에서 막 언급이 되더라고요. 예, 예. 한국이 제2의 IMF, 외환위기 예. 이런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99% 없다고 봅니다. 99% 없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다행이네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제가 확신은 아니지만 90%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요인은 과거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와 가용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 보유고가 저희가 4,365억 불 정도, 그러니까 한 4,400억 불 정도 되죠. 그리고 뭐 통화 수합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통화 수합을 작년에 미국과 우리가 끝났지만 그거 외에 이제 레포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언제든지 달러를 땡겼을 수 있는 게 한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 더 있구나. 예, 그래서 그걸 합치면 우리가 통화 수합 다른 나라랑 맺은 통화 수합 금액이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외국에 투자된 외화 자산들이 꽤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상당 부분 우리나라 연금이 투자된 자산이 또 해외에서 빅5 안에 맞아요. 낄 정도로 엄청난 외화 자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MF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월가를 포함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일본은 85년 기점으로 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동아시아가 부각될 때 일본은 한 단계 이렇게 눌렀는데 그 당시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국가들을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워싱턴 일종의 전략 차원에서 투기 공격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조지 소로스를 포함한 투기 공격으로 일부러 IMF 위기가 우리가 80년대는 구제금융을 받고 아무 요청 없이 그냥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철저하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의 편입도 하지만 또 시장 개방, 또 미국의 그 우리한테 돈을 쉽게 이제 투자한 거를 쉽게 빼내가기 위해서 그 당시 론스타 같이 엄청난 돈을 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환 규제를 다 풀게끔 요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론스타가 상당 부분 우리한테 뭐 외국계 자본들이 이익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낸 기업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에서 차입 경영을 통해 가지고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면서 국제화는 했지만 수익을 제대로 남기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이라던가 수익을 남기는 기업들이 없어서 경쟁력을 외형은 컸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 중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나 미래를 외국에서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역 규모도 사실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EU 국가들을 제외해서 뭉쳤을 땐 전 세계 5위 규모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금융위기로 전이될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 위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미국의 긴축 상황에서 우리 환율이 요동치는 문제를 예를 들면 유럽 EU라던가 기존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뭐 엔화라던가 이런데 뭐 위안화 이런 대비 우리가 많이 요동을 치는 이유는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기축통화화, 국제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현재 앞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미국이랑 통화 수합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추가 통화 수합을
기본적으로 한국 원화의 기축통화화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제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해외 지점도 지금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외국에 진출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중국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 원화를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투자은행을 통해 가지고 원화를 사서 그 외국계 은행들이 해당 각 국가에 가서 이게 교환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원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무역에 통해서도 원화를 직접 우리가 원화 결제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원화 결제, 석유를 원화 결제를 시도를 하면서 무기를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고 우리나라 공산품이나 우리나라 건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합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화에 대한 기축통화화, 국제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지만 이런 미국의 긴축 시대에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가 환율 상승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고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외환 위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또 97년도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 99% 일어날 일은 없다. 죄송하지만 90%입니다. 90%. 경제라는 거는 확정은 없거든요. 만에 하나 0.1%, 0.1%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90%를 내리겠습니다. 네. 아까 한국 기업의 힘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그 섹터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인정받는 그런 섹터가 어느 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번에 인플레이션 방지법의 수혜주라고 하는 뭐 태조 이방원 이런 것도 지금 우리 하나하나가 다 우리나라 힘들이 있는 거고요.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뭐 요즘 방산주가 부각이 되고 있고 원자력도 기술이 뛰어나고 거기 반도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엄청난 또 뭐 지금 약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국이 배터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다 요번에 인플레이션 방지법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약간 밀려나는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 수소 기술이라던가 전기차 기술도 뭐 테슬라의 먹은 가게 지금 많이 쫓아온 상황이고 상당 부분 기술이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해외에 판매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확률이 상승되면 우리나라 수입이 증가가 됐었거든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환율을 서로 높이려고 했거든요. 환율 전쟁.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역환율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환율을 올린다고 해서 수출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외려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품들 수출 상품의 구성이 대부분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요. 상당 부분 고품질 제품들입니다. 뭐 반도체, 뭐 배터리,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다가 14개의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뭐 나프타, 뭐 5만 가지 14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제품이 보통 환율 정가가 낮아요.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수출이 확 줄거나 갑자기 확 늘거나 이러지를 않는데 비탄력적이라.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구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기업 이익이라던가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도체를 하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고 길어집니다. 원재료를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한 걸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받아서 우리가 여기다 부가가치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하이테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미국에 지금 월마트나 타켓에 가서 우리나라 제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1차 공산품들이니까 대부분 중국 제품이나 베트남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뭐 바이더웨이인가 그 전자제품 파는데 그런 데 가면 비싼 제품들이 다 한국 제품들이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정경련에서도 분석을 했잖아요. 환율 변동이나 환율 상승이 이제 수출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 지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이 결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향후에는 뭐 단순하게 통화 수합이나 유동성 공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기축 통화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넓혀가고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 어떤 그 원화 결제 규모와 비슷한 시기에 IMF의 특별 인축권 국가로 준기축 통화라고 하는 특별 인축 국가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SDR이라고 하는 작년에 그 정경련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준기축 그 SDR 통화권에 편입이 돼서 5개국이 있죠. 거기는 언제든지 IMF의 특별 인축권을 갖기 때문에 돈을 빼서 쓸 수가 있잖아요. 외환이 부족했을 때. 그런 위치에서부터 또 원화 결제를 통해서 국제 간 무역 결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CDBC라고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이런 전략도 연결시켜야 되고요. 이게 국가에서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앞으로는 집중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긴축 시기에 금리 인상 시기에 환율이 상승되는 폭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원화의 기축통화와 그걸 갖고 무슨 원화가 기축통화야 이렇게 좀 비웃는 듯한 댓글과 여론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가 보네요. 요건이 특히 IMF SDR 특별인축권에 우리가 해당이 딱 됩니다. 그 요건에 지금. 왜냐하면 우리 국제 무역 규모 거기 보면 국제 무역 규모가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도로 우리 무역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독일이라던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프랑스 제외하면 거의 5위잖아요. 거기는 EU잖아요. EU로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EU로. 그러면 5위 규모입니다. 저희가. 5위 규모고요. 지금 뭐 원화 결제 규모가 그게 늘어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원화의 무역 결제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전 세계 지금 3, 4위 정도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5위권인가 그 정도. 5위권 이내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중동과의 어떤 무역에 있어서 원화 결제를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그 페트로달라 시대 때 74년도에 키신저가 가서 했던 이유가 국방 무기를 이제 수입하는 조건으로 달러 결제를 사우디랑 협의를 한 건데 지금 오히려 지금 사우디 무기 수입에서 우리나라 국산 무기 수입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높거든요. 현재.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지불 결제, 그러니까 피지 업체들과도 좀 연합해서 중국의 유니온페이처럼 해외 진출을 지금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거래 이럴 때 쓰는 거. 예. 그래서 해외 결제를 해서 우리나라 CDBC를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그걸로 상품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안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또 민관이 같이 이거는 관도 중요하지만 윈도 되게 중요해서 중장기적인 타스크포스를 만들고 이거를 결집을 해야 됩니다. 결집을 하고 또 이건 특히 민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대기업들이 환율 변동 사항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익을 많이 지금 오른다고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수입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익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폭을 근본적으로 이걸 무슨 우리가 외환위기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성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도 국제 간의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나가야 됩니다. 외환위기는 90%의 가능성으로 없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원화의 기축통화화를 고민해야 된다. 장기적 플랜으로서. 왜냐하면 네. 그래야지만 기업도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 단계 기업 또 점프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게 환율이 오른다고 이익이 증가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반도체 투자하던 걸 환율 상승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배터리. 배터리. 예, 배터리 관련돼서. 왜냐면 그만큼 원가 부담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고 뭐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거든요. 환율 변동폭을 줄이는 거. 환율 상승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 변동을 좀 유지하는 변동폭을 줄여서 이렇게 EU라던가 유로화라던가 엔화나 위안화가 그나마 기축 통화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변동폭이 줄은 겁니다. 네. 외환 보유고만 막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통화 수합으로 이거 단기 외환 시장 뭐 금방 조금 안정하면 되지 이게 장기 전략이 아닙니다.를 해야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수익을 고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기적으로 기업들도 일종의 기업의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제는. 오늘 정말 그 김효신 박사님의 뭔가 이렇게 책 제목이 아래 공포가 온다 이래가지고 조금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마지막에서는 마음이 좀 웅장해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더 진취적으로 해 나갈 그런 목표와 방향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경기 침체나 어떤 긴축 시대에 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시대에 너무 사회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때만 있지 않잖아요.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모여 있는 사람이 경제 요소들이 모인 경제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시기인데 또 금방 좋을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우리가 누구나 생각한 자산이나 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잠시 참고 우리 내실을 기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 정말 좋은 세상은 금방 올 겁니다. 네. 그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로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를 언급해 보면은 인플레가 확실히 좀 꺾이고 그다음에 금리가 좀 정점을 찍어가지고 하락하는 그 순간 그걸 포착하는 거.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공포가 온다의 저자이시자 금융위원회의 김효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